하겠습니다. 환경산업 황유식 위원입니다. 네. 미국이 이제 대선 시즌으로 진입을 하고요. 지난주에 조현주 연구원이 9월부터 본격적인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야기 레포트가 좀 나왔고요. 관련해서 환경 쪽 관련 후보들의 정책이 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짚어봤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9월 본격적인 대선 시즌으로 돌입을 한다면 지지율 변화에 의해서 관련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기업이 영향이 있는지 한번 이번 자료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조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단 파리기후 협약을 재가입하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을 하겠다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되는 상황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반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지율 변화가 앞으로 관련 산업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환경과 클린 에너지 산업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그린딜이 10년에 1조 유로를 투자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보면은 유럽보다도 더 큰 규모라고 보여지고요. 정책을 보면은 더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이제 공약을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공약을 좀 요약을 한 테이블이 표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원 개발을 좀 제한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전력 공급망, 유틸리티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수송 부문, 전기차를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겠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먼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가능하겠고요. 수소, 태양광, 풍력, 신재생 기업이 기회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통 에너지, 셰일이나 석유 개발을 좀 제한하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줄어든다면은 원료 가격, 셰일가스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 쪽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좀 우수해질 수 있다.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 공약을 4페이지에 좀 더 세부적으로 더 펼쳐서 좀 모았습니다. 테이블로 이제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인프라 쪽에서는 철도를 이제 전기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연료를 축소를 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노후화 수감 그리고 수질 시스템 모니터링을 도입을 해서 수질 관리를 보장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전통 산업들, 화석 산업들, 발전소, 매립지 폐광,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유휴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이제 허브로 좀 개조를 하면서 관련된 인원들은 전환 배치해서 재취업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제 반발을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도 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300만 대 이상의 저공해 차량 구매, 그리고 충전소 50만 개 신설, 그리고 2030년까지 모든 미국산 버스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볼 점은 이제 미국산 배터리 생산을 촉진을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직접 생산이라기보다는 아마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겠다라는 의도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짓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전과 신재생 쪽에 보면은 일단 발전에서 35년까지 완전 무공해, 그러니까 카본 넷제로를 달성을 하겠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적인 이제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발전 투자를 좀 유도를 하면서 이거를 달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결국 이제 신재생과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임기 동안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배터리, 전기차, 클린 에너지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SS를 좀 확대를 한다라는 게 또
이 무공해 또 중심 중에 하나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단가의 10분의 1 가격에 저장 장치를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기존 원자료 비용의 절반 가격으로 소형 원자로를 건설을 해서 기조를 좀 올리겠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율가스 단가와 동일한 단가의 그린 수소를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는 이제 여러 산업의 저탄소 전략을 좀 촉진을 하겠다라는 점, 좀 눈여겨 보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 농업을 보면 건축은 결국 에너지 소비 절감이고요. 에너지 절약형 건축 자재와 건설을 뭐 지원을 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농업은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농업에서 탄소를 절감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뭐 저희 비료도 축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축산도 어느 정도 좀 손을 보겠다라는 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공약들이 다 좀 제시가 돼 있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환경 정의를 확립하겠다라는 점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환경 정책에 따라서는 이제 그 특수계층만 수혜가 되고 소외계층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 환경 개선의 실질 수혜의 40%가량을 소외계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이런 소외계층을 챙기겠다는 의미를 좀 부여를 좀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5페이지 보시면은 바이든은 굉장히 친환경 정책을 추구를 좀 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반환경 정책입니다. 그리고 반환경 정책 이상의 이제 코미디 수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몇 개 좀 예를 들면은 일단 오바마 정권의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정책 66개를 철폐를 했고 34개는 지금 백지화 과정에 좀 있는 상황. 그리고 정보 홈페이지의 환경 정보는 다 삭제를 했고요. 탄광 주변의 건강 관련 연구 과제를 강제로 다 중단을 시킨 상황.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성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다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석탄에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경적인 정책을 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거와 정반대의 환경 정책이고 조금 더 급진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자료가 뭐 정책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좀 이게 나열이 돼 있는데 테이블로 좀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한 게 테이블로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이 테이블을 그냥 참고하시면서 뭐 9월달 그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의 그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황윤식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바빠질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이 환경 산업을 키울 때 아무래도 미국 내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키울 텐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특히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을 좀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중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미국이 산업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산업이 별로 없고 외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원재료,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미국 내의 건설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기업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그 원재료 단에서는 같이 동반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동박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수소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수소도 미국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어쨌건 니콜라와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계약이 돼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좀 수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IS 동서 이민재 위원입니다.
예, 뭐 건설사 내에서 계속 현금 잘 쓰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하면서 자체 사업 확대되는 거, 그 다음에 인선 ENT라던가 코엔텍 같은 폐기물 업체 인수하면서 신사업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분양된 사업지들로부터 안정적인 이익 성장 2022년까지 계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건설업종 내에서 최선 호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업종 내 커버리지 부채 비율 보면은 대우랑 GS를 빼고는 사실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현금을 잘 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토지나 M&A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림산업 역시 M&A 뭐 계속적으로 좀 잘하면서 화학 부문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업체이고요. 인선 ENT 코엔텍 인수하면서 폐기물 관련 사업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 경험 쌓일 거고요. 아무래도 이 폐기물 시장 자체가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인수는 영역 확대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한된 폐기물 처리장이라던가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 단가 등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참고로 SK건설도 최근에 EMC 인수하면서 이런 폐기물 관련된 사업, 수처리 관련된 사업들 계속 좀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설 내에서 사실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건설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분양된 자체 사업지 7개 다 분양 끝났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공정률 진행되면서 분양이 완료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고, 21년에 경산, 중산, 울산, 덕화, 고양, 덕은까지 추가적인 자체 사업지 분양 다 끝나면 25년까지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할 부분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연간 성장하는 그림이고요. 사업 재편은 기존의 이누스 매각뿐만 아니라 IS 해운 같은 좀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매각하면서 이제 신사업 쪽으로 계속 좀 M&A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 늘어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12배, 그다음에 10배, 7배로 계속적으로 낮아지는데, 지금 건설업종 내에서는 물론 비싼 밸류에이션이긴 하나 인선 ENT 코엔텍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M&A 보면서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계속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건설업종 내에서 최선 호주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IS 동서가 폐기물 업체들 인수하고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뒤에 ESG 이벤트 지표를 보면, 거기 이벤트들 보면 친환경 건설 산업 대상 수상도 하고 한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IS 동서가 폐기물 처리 업체 인수한 거 외에 친환경 산업 뭐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어떤 배경이나 뭐 또 최근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2014년에 용호만 W라고 그 부산에 있는 사업지 대략 2조 가까이 되는 건데, 거기서 매출 분양을 하면서 2016년까지 이익이 대규모로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6년, 17년 그 추가적인 분양이 없으면서 건설업종의 특성들이 반영된 좀 변동성이 큰 이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익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좀 갖다 붙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파악된 것이 이 폐기물 처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선 ENT가 갖고 있는 점유율이 3%대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하는 업체들조차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건설업종의 변동성 큰 이익을 그래도 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선 ENT가 IS 동서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엔텍까지 인수를 마쳤는데 올해부터 들어오는 현금이 최소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한 2, 3년 후가 되면은 최소 6, 7천억 정도 쌓이게 되면서 또 하나 인수를 할 수 있는 자금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PF 일으키고 뭐 대출하면서 이 자금이 전부 다 이제 활용되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주택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뭔가 다른 쪽, 이익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쪽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다른 건설사들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이렇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친환경 쪽에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깨끗한 나라 이원동 의원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특히 중소형제에 대한 탐방들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지만 잘 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탐방을 다녀보고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들을 작성을 탐방 백과를 통해서 다시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펄프나 고지를 원료로 제지산업과 흔히 우리가 아는 생활용품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판지를 하는 이 제지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 5개사가 약 160만 톤 정도로 과점 사업이고 동사가 2위 사업자인데, 최근에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 개발로 신풍 제지가 부지가 수용당하면서 약간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카우인 이쪽 제지산업에서 동사의 수익성이 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2017년부터 관련된 커버하는 레포트들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2017년에 생리대 유해 물질 파동에서 동사의 일리한 제품이 언급되면서 그때부터 동사의 생활용품 산업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향후 얼만큼 올라올 수 있을까, 동사의 향후 이제 제가 다시 보게 된다면 투자 포인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동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고지나 펄프뿐 아니고 거의 모두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펄프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동사는 스팟 구매를 통해서 원재료를 이미 구비해놨기 때문에 상반기 때 좋았던 영업이익률을 하반기 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생리대 기저귀의 신제품 출시가 하반기에 될 예정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매출액 반등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 특히 내년 초까지는 한번 이 회사를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기준으로 PER이 한 3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지산업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고 생활용품은 하반기 쪽에 기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멀티플은 싼 상태고 향후 투자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제 한번 망할 뻔했던 회사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빨리 지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향후 운용사들의 투자 유니버스에도 어느 정도는 제한될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올바이오파마 구한성 의원입니다. 예, 어젯밤에 한올바이오파마 임상 결과 발표했습니다. 원래 9월, 10월쯤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나왔고요.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서 미국 이상 결과고, 깔끔하게 1차 지표를 달성하면서 국내 기업 중에 드물게 좋은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무력증은 미국 내 환자 6만 5천 명이고 지금 경쟁하는 약들이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3상 성공한 알제넥스4 시총이 한 12조 정도 되고, 6월 달에 2상 성공한 모멘타 시총이 7조 정도 됩니다. 동사의 파트너사 이미노반트도 최근 한 달간 주가 40% 올라서요. 시총이 3조 원 정도 되는데, 프로핏 쉐어링 비율 5대5 정도임을 감안하면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 1.8조 원, 굉장히 저평가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미노반트가 진행하고 있는 3가지 임상 외에 추가로 다양한 적응증,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 적응증 확대가 기대가 되어서 HL161의 파이프라인 가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M&B에는 빠져 있는데요. 한국카본 최준명 의원입니다. 네, 한국카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업을 5월 26일에 저희가 9,200원을 목표 주가로 해서 자료를 냈었는데요. 현재 9,250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좀 상향을 해서 11,000원까지 올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반기에 이 회사가 보여줬던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익성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한국카본은 지난해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9.2%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실적이 개선되면 한 12%, 13%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훨씬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미 상반기에만 이익률을 17.3%를 달성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익성이 다소 둔화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익 전망을 높여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회사가 발표한 신규 수주건입니다. 약 2천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 회사의 매출 패턴으로 보았을 때는 3분기에 수주잔고 증가는 이제 확실시 된다. 특별히 기존의 계약이 캔슬되지 않는 한은 3분기에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존의 보고서도 3분기부터 수주잔고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2천억 수주건이 우리가 모잠비크나 카타르 LNG 건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전망도 기존보다 조금 더 높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익 전망이나 수주 전망 전체적으로 기존보다 더 좋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시적 추정을 상향을 했고요. 그 새해 목표 주가는 그 2021년 EPS 기준으로 11.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평균이니까요. 특별히 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 보여질 거냐? 저희가 3분기 중으로 모잠비크 LNG가 조선업체들이 본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조선업체들의 수주건이 알려지면 아마 동반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본격적인 콘트랙트는 한 4분기나 내년 1분기 들어올 것 같습니다. 카타르 LNG 물량 본계약은 1월 정도 현재 업계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카본의 낙수 효과는 직접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건 아마 내년 2분기나 뭐 하반기일 수도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 즉각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6개월간은 좀 전반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실적 추정치에는 카타르 모잠비크 수주는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제외된 건가요? 예, 반영이 돼 있고요. 현재 카타르와 모잠비크 추정치를 조금 한 1분기 정도 약간 그 조선 업체들의 수주 예상 시점 대비 1분기 정도 늦춰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보면 주가는 이미 조선 업체가 따는 순간 사실 이 LNG 본행제 자체가 국내에서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 두 개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국내 조선 3사가 전 세계 LNG선 수주 점유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은 어차피 낙수 효과는 기정사실이라고 다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배가 나왔다고 하면 이건 바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화인텍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면 되나요? 예, 동성화인텍도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동성화인텍 전환사채가 9,315원에 발행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9,300원 정도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희석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 측면에서 한국카본이 유리합니다. 해외 주식 창신신소재 장지영입니다. 지난 5월 29일 날 NH글로벌 스탁스에 편입했었던 창신신소재가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익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코로나19 사태 및 전년도 높은 기저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친환경차 판매량과 2차전지 출하량이 30에서 40% 정도 감소했고 회사 같은 경우 1분기는 중국 내수 판매 감소, 2분기는 수출 감소로 인해서 분리막 매출액이 전년 대비 7.9%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제 원료 가격이 이제 약세로 인해서 분리막 판매 가격도 하락하면서 매출 총이익이 하락하면 이제 회사 실적이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요, 전분기 대비 이제 큰 폭으로 좀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1분기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개선되었다. 그리고 실적 악화는 1분기에 좀 집중되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캐파 기준으로 글로벌 1위 2차전지 분리막 생산 기업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반기에 이제 많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들이 결국은 하반기에 온기로 반영되고 그리고 작년 7월부터 12월 달까지 중국 친환경차 판매량이 역성장했었던 부분들을 감안하면요. 올해 하반기 중국의 친환경차 판매량이나 2차전지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슈가 있는데 작년에 소주첩력이라고 해서 2위 습식 분리막 기업을 인수했는데 최근에는 또 유미각이라고 해서 5위 습식 분리막
습식플리막 생산업체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수가 완료될 경우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가격 협상 능력이 제고되면서 가격이 조금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요. 2분기 전년 대비 이익 증가 폭은 좀 뚜렷하지 않아서 단기 주가 모멘텀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 중국 친환경차 그리고 2차 전지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회사의 분리막 사업 매출 증가로 이어지며 회사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FX 전략 권한민 의원입니다. 예, 환율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달러 지수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그리고 달러 유동성 위기가 이제 통과하면서 올해 달러 지수 고점은 이제 통과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페이지의 그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5페이지 그림 3번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08년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이제 장기 트렌드상 하락 채널에 위치했다라는 점이 달러 지수의 하단 역시 좀 제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의 도표를 보시게 되면 그림 4번인데요. 전월 차로 이제 상승 각도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2009년이나 그리고 2020년 초 최근에 보시면 선행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올 때 달러화도 약세를 좀 가파르게 보였고요. 2012년이나 2016년 초에 보시게 되면 달러화 지수는 선행지수 각도가 완만할 때 이제 횡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월보에서는 이제 각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다음 페이지 7페이지부터 유럽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 5번 보시는 것처럼 독일 주간활동지수가 V자로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 그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방법론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력 생산이라든지 항공기수 같은 실물 지표가 연초 레벨을 하회하고 있고요. 심리지표 주도로 결국 지표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고용시장에서 특이한 게 구글 검색어가 해당 지수 산출에 좀 들어가는데요. 그 실업을 검색하는 그 빈도수는 좀 잦아들었지만 오히려 이제 실제 실업률은 정체하거나 주요국에서 좀 상승했다라는 점이 사실은 실물 경기와 좀 지표가 빨리 올라온 것과 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최근에 달러 약세를 주도했던 게 미국의 가파른 실질금리 하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실질금리 하락세가 좀 이어질 건가라고 좀 보실 텐데요. 그림 8페이지랑 9페이지를 좀 넘겨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결국은 미독 금리차가 축소되고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의 BEI,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독일보다 빨리 올랐다라는 점에서 실질금리 하락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저희는 이게 좀 주춤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미 2021년도 물가 전망치, 미국의 물가 전망치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물가 상승 압력까지 좀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속도가 이제 심리지표나 비슷한 맥락에서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연말쯤 되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미국 국채금리의 이제 연말 계절성, 즉 연말에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지금처럼 최근처럼 미독 금리차가 일방적으로 축소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겨보시면은 이제 주요국 환율 동향 전망이 있는데요. 원달러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원달러 환율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은 7월 그리고 8월 수출 증가율이 이제 한 자릿수로 좀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6월 대비 속도는 좀 둔화된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우려되는 게 결국은 8월 이후에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어서 지금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라든지 소비 쪽 회복이 좀 지연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경기 회복 기조엔 좀 어려운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원달러도 사실은 더 하락 속도를 좀 키우기보다는 주춤하고 일단 박스권 내 등락을 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테이블로 저희 전망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연말에 그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였잖아요. 네, 1,156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한 1,200원 후반대까지 일시적으로 갔다가 지금 한 네. 1,180원대인데 작년 연말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 원화는 이제 뭐 선진국 통화들하고 달리 결국은 좀 약세로 간 상황이다. 원화 대비로는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간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선진국 통화들하고 좀 다르게 움직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3월에 달러 유동성 위기, 이 당시에 이제 달러 지수가 103까지 가고 원달러도 1285원까지 갔었는데요. 이 그림이 아니라면 결국은 이제 그 연말 대비 사실 원달러는 좀 올라와 있는 레벨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다시 이게 1200원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이유로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EM 통화 쪽은 사실 저희가 선진 통화보다 그러니까 선진 통화 대비 EM 통화의 강세 압력을 좀 말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결국 코로나 자체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그림이고, 일단 뭐 올해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주요국에서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위안화나 우리나라 통화, 그리고 대만 달러 같은 아시아 이제 위안화 쪽 블록 통화는 여전히 이제 상존하는 미중 마찰 우려라든지, 그리고 이제 2009년 3월 이후에 그때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여전히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진 않는 모습입니다. 그때랑 이제 다른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EM 통화 전역에 이제 완연한 리스크 온 신호를 좀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된 자료 이상 마치겠습니다.